북한이 그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쏘고도 이례적으로 아무 발표나 보도를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도 나흘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의 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북한이 지난 4일에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보통은 다음 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던데 이번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대내용 매체인 노동신문이나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서 발사 사실과 재원 등을 바로 다음 날 보통 발표해왔죠. 이번에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은 맞고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그 4일날 쏜 거 외에도 추가 실험을 할 가능성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서 뭔가 발표를 할 가능성을 좀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종의 후속 도발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그 미사일 발사의 성격이나 의미를 담아서 국내에 알리는 그런 보도를 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일례로 지난 1월 25일 날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순항 미사일 2발을 쏜 뒤에 즉각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그 같은 달 27일에 이뤄진 그 지대지 전술 유도탄 시험 발사 시험과 함께 28일에 그 보도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북한이 의도한 대로 성공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애초 설정했던 목표가 있었을 텐데 그 목표에 미달했기 때문에 이제 보도하지 않았을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실패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한미 정보당국에서는 실패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비행 거리가 470km 그리고 최고 고도는 780km까지 올라갔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1단, 그러니까 로켓의 1단이 다 연소한 뒤에 정상적으로 동해상에 떨어졌다라는 것이 한미 정보 당국의 이제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당시 미국은 이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탄도 미사일 궤적을 추적하는 특수 정찰기 RC 135S를 동해에 보내서 이 전체 과정을 지켜봤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실패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죠. 실패의 확실한 모습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16일 날 북한이 그 순안공항에서 화성 17형을 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낮은 고도에서 폭발했죠. 이제 그런 예. 거는 실패로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 음. 이번에는 실패로 그 외형적으로는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실패냐 아니냐 이게 전문가들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ICBM 치고는 사거리가 좀 짧은 게 아니냐 이게 사실상 실패가 아니냐 이런 추정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고각으로 발사를 했다 하더라도 최고 고도가 780km 정도 갔다면은 ICBM 치고는 성공했다 보기 어렵죠. 또 하나는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우리 군 당국은 이것을 화성 15형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만약 이것이 화성 17형이었다면은 그 지난 3월에 이어서 이번 발사도 실패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단 추진체 연소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2단 추진체가 점화해서 상승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그 부분이 실패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요, 북한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침묵을 하는 배경에 중국의 입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중국과는 썩히 그 가능성이 그 연계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그 북한 미사일, 특히 ICBM급 미사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또 이해도 건드린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류 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방한 중이었고 지난번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 때도 북한이 미사일을 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미국 책임론으로 입장을 사실상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지난 3월 24일 북한이 자신들이 화성 17형을 쐈다라고 얘기했을 때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장진 그 유엔 중국 대사가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러니까 모라토리움을 파기한 것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은 저는 중국의 그 기본적인 입장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문제 제기를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시점을 좀 보면 다음 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또 한미 정상회담까지 예정이 돼 있는 시점인데 그래서 북한이 앞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이 모라토리움을 깬 이상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북한은 완벽한 핵 보유국이 되기 위해 된다라는 그런 목표를 향해 그 전력 질주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국과 일본, 괌 또 더불어서 미 본토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을 분명하게 발전시키겠다라는 목표가 있고요. 자신들이 국방 발전 계획이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수차례.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갈 것이고 다만 이런 상황에서 저는 북한이 기술적으로 준비되면 언제든지 필요한 시험을 순서 가리지 않고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마침 이 기간에 뭐 우리 취임식을 비롯해서 한미 정상회담까지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이런 부수 효과, 결국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는 건데요. 이런 효과를 거둘 기회로도 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윤석열 당선인의 선제 타격론을 북한이 좀 의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 해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선제 타격론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새로 시작하는 정부에 대한 압박의 그런 모습들이 좀 더 있지 않는가라는 판단은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른바 진보던 보수 정부던 북한이 새로 한국 정부가 등장을 할 때는 두 가지 정도의 행위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향후 남북 관계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위한 일종의 도발을 해왔고 두 번째는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시험하고 확인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근데 이번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다른 양상이 보이긴 합니다. 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한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완벽한 핵 능력 개발이라는 일종의 절대 목표를 향해 저는 질주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것은 북한이 작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김정은이 직접 나와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주적이 아니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런 핵 개발이 이거 불법 핵 개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명분을 통해서 정당성을 얻으려고 한다. 그것이 이제 북한이 작년 9월달에 스스로 밝힌 이중 기준이라는 이제 그런 논리를 계속 지금 관철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래도 정권 교체기라 북한도 셈법이 복잡할 것 같고요. 과거 정권 교체기를 보면은 북한이 보수로 바뀌었을 때, 또 진보 정권으로 바뀌었을 때 반응에 좀 온도 차이가 있었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 전에 뭐 북한의 매체라는 것이 다 뭐 정부 통제 매체긴 합니다만 입장이 이미 나오기는 했었죠. 그 과거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보수 정부에 대해서 더 과격한 표현을 하고 비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뭐 지금 새로 시작할 윤석열 정부 때는 윤석열 후보 시절, 대선 시절부터 비판을 해왔던 것도 맞는 거고요. 이전에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대선 다음 날 뭐 그냥 단순하게 아주 가볍게 그런 뭐 새로 한국의 정부가 시작됐다라는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제 다만 이른바 진보 정부라고 불리는 뭐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표현들을 쓴 것은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문재인 그 정부 출범하는 그 다음 날 이 조선신보 이거는 이 주변 매체긴 합니다만 거기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낸 뭐 민중의 힘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온 것은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나라에 또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남북 관계를 전망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은 꼭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반도 긴장이 이미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 새로 한국 정부가 출범한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3월 24일 북한이 사실상 2018년 4월 달에부터 약속하고 그 공포한 모라토리움을 깼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7차 핵실험을 비롯해서 더 추가 도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 시험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북한이 사실상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죠.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예고하고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지시킬 방법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정부는 미국과 잘 협력해서 대화의 문을 열되 일단은 고도화된 북한 핵을 억제하는 그런 복합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남북 관계에는 또 어떤 새로운 국면이 열릴지 좀 기대를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